GDP의 형성 과정, 그다음 그동안의 변화 과정, 그다음 거기에 내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차근하게 잘 소개를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굉장히 좀 학습의 기회가 됐습니다. GDP를 때리기만 했는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문제는 결국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냐라고 하는 어떤 가치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제적 가치 시대를 거쳤잖아요. 전부 배가 고프고 어렵고 소득은 낮고 때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구호로 딱 유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국민적인 합의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고도성장 연합의 원천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러 가지 대안적인 가치들에 대한 갈증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치적인 가치, 이게 이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고요. 배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에 국민들이 다 동의를 했고,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다양한 사회적인 가치나 환경적 가치를 제가 이게 국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런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세 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선 그 토론자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제 오른쪽에 보시기 왼쪽에 계신 한국외대경제학과의 손종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는 충남대경제학과의 윤자연 교수님. 서울 한경대학원의 홍종호 교수님. 순서는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코멘트를 하셔도 좋고 질문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우선 쭉 그 말씀들을 모은 다음에 발표하신 두 분께 답변하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고 또 플로어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또 자유롭게 또 질문 코멘트를 해주시면 또 토론을 위해서 여러 라운드 최대한 많은 코멘트를 수 있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손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놓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GDP를 저는 이제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GDP를 많이 쓰고 통계도 많이 활용하고 근데 이제 저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업할 때는 GDP 한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면 태클 하시면서 문제 제기할 줄 몰랐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10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꾸준하게 구축되어 온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고 국가 지표, 국제적인 어떤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서의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는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떤 체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신선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잘 태클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이걸 해가지고 굉장히 신선했고요. GDP의 문제점은 정말 앞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스티글리츠 보고서 위원회에서 했던 거에 맨 첫 페이지에 저도 그때 봤었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하나의 장면을 얘기해 주는데 뭐냐면은 보통 도심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몰다가 출퇴근 시간에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차가 막히죠. 트래픽 잼이 걸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 특히 이제 화물터널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여러분이 차 안에 있으면서 어떨까요? 짜증이 엄청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GDP를 만들고 있어요. 왜? 휘발유를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거든요. 휘발유를 엄청 소진하면서 엄청나게 GDP를 지금 제너레이트 엄청나게 만들고 있지만은 이게 정말 내 기분,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다음에 이제 어떤 환경 오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하지만 GDP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아주 분명한 어떤 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GDP에 대해서 포괄적인 미래지향적인 평가 그리고 대안론에 대해서 현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GDP의 문제점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근데 이제 이것이 잘 안 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시장 가치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포착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봄 노동, 가상 노동, 디지털 경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포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가치로 평가가 안 되다 보니까 기후 위기, 삶의 질, 환경 스톡, 자본, 사회적 자본 이런 것들도 고려해 줄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GDP라는 게 이제 1인당 GDP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평균적인 어떤 지표로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소득 분배 측면에서는 이제 고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다수의 국민 다수 60% 70%가 소득이 내려가더라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이 증가하면 1인당 GDP 증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을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것이냐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DP가 규정한 가치는 보고서 읽으면서 저도 이제 이것이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경제 성장 신화에 걸맞는 국성이 없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제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장할 때는 1인당 GDP가 성장하거나 GDP가 성장하면 1만 불 시대가 되니까 이제 마이카 차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지게 되고요. 2만 불 시대가 되니까 여행을 간다든지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잘 연계가 됐었는데 3만 불 되고 또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질과 이것이 얼마큼 연계가 될 것이냐 이런 데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한번 GDP를 어떻게 넘어서서 우리가 대안 지표들을 모색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GDP를 중심에 놓고 일단은 GDP를 넘어서지만은 GDP가 이제 워낙 그동안에 광범위하게 활용됐기 때문에 GDP를 중심에 놓고 얘를 조금 수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가볼 수 있겠다. 그래서 GDP 자체가 유량 변수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돌봄 노동이라든지 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잘 포착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 GDP 여러분들 들어보셨듯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위성 계좌라고 해가지고 각 돌봄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유량 변수에 대한 이제 측정은 조금 그래도 가져올 수 있지만은 어떤 저량 변수, 그냥 이제 자연자원 스톡이라든지 수자원 스톡 이런 것들은 측정하기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사노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을 쓰면은 거기에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 가치의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포착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 가치로 이게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포착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가사노동에 이제 시간당 임금을 가지고 포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기회비용을 가지고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가사노동을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생산, 또 훨씬 많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사이에서 적절하게 이제 비율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유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단계들 그런 것들이 논의들이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GDP가 넘어서야 되니까 GDP를 조금 이제 옆에다 두고 아예 GDP 말고 대안 지표를 가지고 아예 다시 이제 추구하는 이런 이제 방식이 있을 텐데요. 그런 방식들을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미 많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유엔의 이제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든지 뭐 유럽 평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발전 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이것을 이제 지표로서 나열한 것들을 우리가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은 종합 취소화해가지고 하나의 지표로서 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랬을 때 이것을 화폐 가치로 이게 합산하려면 이제 화폐 가치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웨이트를 또 매겨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어떻게 될까 저로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1인당 GDP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범위 이제 슬라이드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X축은 이제 1인당 GDP고 Y축이 이제 행복도입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이제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X축을 오른쪽으로 갈수록 1인당 GDP가 높아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1인당 GDP의 어떤 가능성 플러스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1인당 GDP가 조금 올라갈수록 행복도도 완만하게나마 같이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한국이 이제 저쪽에 있거든요. 한국이 어디냐면 오른쪽 16,000불하고 32,000불 사이에 한국이 있는데 그 한국이 행복도가 사실상 어디가 같냐면은 1인당 소득 2,000불에 가까운 그 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면은 과연 삶의 질을 정확하게 GDP가 매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같이 던져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이 이제 정확하게 노동시장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실업률이 낮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 근로자 노동자를 느끼는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만족도 이런 것들을 잘 매저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 때문에 U1, U2, U3에서 확장력 실업률 뭐 이런 그런 것들 많이 계산하고 있는데요. GDP도 그런 개념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진 GDP가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면 GDP1, GDP2, Extended GDP3 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칠 선생님 아주 좋은 점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가격하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G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실은 표준화할 수 있었고 외부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릴라이빌리티는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측정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외부성으로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시장 저항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런 가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GDP를 좀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써보자. 이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다양하게 개발해 보는 건 어떠냐 하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윤재현 교수님 같은 경제학자, 저시는 다 경제학자신데 관심 분야가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노동이라든지 군대 문제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또 보시기에 어떤 시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윤재현입니다. 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노동경제학을 전공 하죠. 노동경제 그러니까 머뭇거리 나중에 편집하실 거니까 편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 노동경제학 전공자로서 대학에도 가고 그러긴 했지만 사실 저희 박사 논문은 unpaid work
이어서 생활시간 조사로 언페이드 워크를 난마켓 영역의 이제 활동들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그 GDP의 한계 시장 영역에서의 생산이라고 보는 그것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그런 경지에서 가사노동의 가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이제 산정하는 거를 작성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성주의 경제학 페미니스트 이코노믹스라고 딱히 이게 그 분야가 있는 건 아니지만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을 하는 페미니스트 이코노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언페이드 워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이 하는 주된 많은 시간의 상당 부분을 언페이드 영역에 비시장 영역에 씀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불이익, 금전적 불이익, 정신적 차원이나 경제적 차원에서의 불이익을 개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기서 이제 성별의 격차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비시장 영역의 생산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회적 가치에 포함시켰던 그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많은 부분 이 이제 여성에 의해서 수행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성주의 경제학에서는 성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성장이라는 게 이제 그 GDP는 전년도보다 게다가 GDP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물신적인 사상이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면 큰일이고 지금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그러고 있지만 물론 일부 국민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해서 전보다 이제 불행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년 대비 덜 시장에서 생산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마다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 더 많이 시장에서 생산하는 게 가능할까?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해서 오늘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 기본적으로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겠지만 저도 이제 오랫동안 고민했던 지적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공부가 아직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은 그쪽에 공부를 못했지만 최근에 어떤 문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디그로스라는 연구진들은 관련 문헌을 보셨을 것 같은데 디그로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의식에서 아마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GDP의 한계는 가르칠 때도 알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관점에서 GDP가 그 생산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시장에서 구매한 거 아까 다들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 구매한 게 그게 파이널 컨섬션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에서 구매를 해서 집에 가져와서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직접까지 활동이 있고 그 활동이 바로 또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그 창출된 부가가치가 GDP에서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에서 사실 이 가사노동 관련해서는 그 실제적으로 GDP를 보완하기 위한 그 가사 생산이 계정이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가사 계정도 보완하고 있죠. 유엔에서 이제 SNA 지침도 만들었듯이 한 90년 제가 기억나는 문헌의 연도만 한 90년대니까 한 90년대부터 이미 그 가사노동 비시장 노동의 그 개정 국민소득 개정을 만들어서 보완 물론 이제 GDP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고는 하지 않고 개혁할 수도 없겠지만 시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제적인 노력들이 일어났고 그것에 이제 바탕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가사노동이 가능한 건 환경 때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시간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다가 임금률을 곱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가능한 다른 영역의 어떤 아웃컴
을 GDP에 보완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수행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활시간 조사 자료 연구 추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간에도 이제 비교 가능한 GDP 대비 몇 %가 비시장 영역에서 시간이 투입돼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연구가 이제 축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으면서 그 분류가 이제 사회적 가치랑 경제적 가치를 구분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돌봄노동, 가상노동 이 얘기를 할 때는 분명 이것도 경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GDP가 어떻게 이제 구축이 됐는가, 국민소득 개정이 어떻게 구축이 됐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경제다라고 부정해버린 측면이 있는 거죠. 경제와 경제 아닌 것의 경계를 이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가상노동이나 경제라는 게 뭐냐, 넓은 의미에서는 생산 건데 GDP만 경제라고 보고 돌봄노동이나 가상노동 경제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GDP에 대한 물신주의가 있듯이 이제 경제가 모든 다른 것에 비해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 시장활동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모든 재정 투입도 시장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상황에서도 고용유지 지원금 시장 영역에 부드러매기 위한 그 재정 지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처럼 이제 경제를 우선시 하는데 그 경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와 경제를 GDP 그게 구축되면서 나눠진 건데 그걸 그대로 준 채 이렇게 사회적 가치도 물론 이제 인정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 경계를 그대로 둘 것인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회 지표를 구축하셨나 보다. 그런가요? 공부하러 가야지. 뭘 하셨을까라는. 근데 제가 너무 정말 시간이 없어서 토론문도 못 쓰고 오늘에서야 발표문을 열어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쭉 이제 하실 거라서 기대가 무척 크지만 문제 제기 단계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사실 작업이죠. 쉽지 않은 작업이고 특히 이제 여전히 가장 어려운 도전적인 부분은 아웃풋 영역하고 아웃컴 영역을 어떻게 하나의 결국 하나의 숫자를 모르겠어요. 하나의 숫자를 만들어내시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케이퍼블리티 어프로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딱 나열해서 할 것인지. 근데 아마 이제 하나의 지표로 GDP를 넘어서는 어떤 대안적인 지표를 모색을 하시니까 하나로 만드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웃풋과 아웃컴을 어떻게 이렇게 좀 사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사생산 계정이나 이런 것은 역시 임금비를 곱해서 화폐 가치를 환산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웃풋을 기반으로 하는 GDP를 확장하는 것이 이제 가능했고 환경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웃컴의 영역을 어떻게 이 GDP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지표를 만들 때 넣을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게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 여기서도 이제 무엇을 그러면 이 케이퍼빌리티의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 다르고 결국 사회마다 다 다르고 타이밍 시기에마다 다 다르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가 간에 이제 비교 가능한 소위 이제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필요한 어떤 역량을 매저하기 위한 게 다를 텐데 이 어떤 이제 GDP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거는 그냥 공통의 잣대이기 때문이거든요. 화폐 가치. 그러면 이 GDP를 넘어서는 어떤 다른 지표도 힘을 갖기 위해서는 랩에서만 이렇게 보고서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교 가능성이 있는 지표가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아웃컴의 영역에서는 아웃컴을 지표로 반영할 때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따 또 생각나면 네. 얼마를 했는지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중요한 이제 목표가 마지막, 이거는 이제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셔서, 이게 목표가 사실 그 가사 생산 계정을 그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약간 좀 젠더 이퀄리티나 뭐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보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자유 안정성이라는 이제 그 목표, 그거를 제대로 측정하자, 보여주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 그럼 이제 이 자유 안정성과 연결되는 것들을 선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기 온 것 같은데요. 뭔가 정천동기할 대안적인 지표를 딱 제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GDP도 30년대 시작해가지고 거의 80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수정되고 진화해온 과정을 본다면 지금 이제 윤재현 선생님이 희망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씩 또 개선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굉장히 귀하게 코멘트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는 화폐 가치로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또 대안적인 그 표준화되어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윤재현 선생님이 그 노동을 연구를 하시면 사실 시장 기반이 안 되더라도 시간을 분석을 해서 굉장히 많은 모델링과 분석도 하고 경험적 분석까지 또 아주 풍부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표준화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지금까지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적인 그 기준,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노력들이 잘 모아지면 또 굉장히 그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아웃풋과 아웃컴을 구분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환경 문제로까지 가면 글로벌한 임팩트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하나뿐인 플래닛,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거기에 대한 임팩트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하는 이슈가 연결이 되는데, 홍정원 선생은 뭐 경제학을 하셨지만 또 굉장히 남다른 스케일의 또 경제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보시는 관점에서는 GDP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또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10분 있어서, 근데 보통 토론 시간, 발표 시간 잘 지키는데 약간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 그 사회적 경제 무슨 토론회가 서울시에서 있어서 끝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대표신가요? 소장이신가요? 대표. 네. 2년이 오래돼서 이렇게 또 불림을 받았는데,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좀 솔직한 스타일이고, 그래서 평소에 이 랩 2050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비해서는 이 오늘의 발제문은 완성도가 너무 낮다. 너무 낮아서 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냥 문제 제기만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 문제 제기가 새로우면 좋은데 별로 새롭진 않아요. 네. 아니 그 구글 들어가서 보세요. 저 사이먼 쿠즈네츠가 1962년에 뭐라고 했지? 바로 뜨거든요, 그냥. 뭐라고 했냐면은 성장의 양과 질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개발했지만 이 GDP, 목상 GNP가 더 많이 써요. GNP는 국가의 후생, 국민의 후생을 매주하는 지표가 전혀 아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만들면서도 이건 후생 지표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규모가,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지표니까 딱 거기까지만 이해해라, 거기까지만 써라, 오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본인이 60년 전에 했어요. 60년 전에, 58년 전이네요. 그런데 물론 이제 오늘 나온 몇 가지 이렇게 지적들은 조금은 좀 더 고민의 깊이가 있는 것들이 있어. 이 GDP가 이래서 문제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미시적 차원의 지적이 이런 거시지표, 대표 거시지표인 GDP를 공격하기에는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이미 소위 말하는 대안 지표들이 나왔죠. 월드뱅크도 만들었고, 아까 앞에 통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그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도 꽤 많이 쓰이는 이거의 장점은 상당히 간편하다는 거거든요. 아마 3개인가 갖고 할 거예요. 3개인가 갖고.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그거 지적 안 하셨는데 그 부탄에서 한 내셔널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있잖아요. 제가 부탄도 가봤거든요. 이거 들으려고. 다 공부가 다 만났어요. 했더니 얼마나 자세하냐면 정말 제가 그 민족을 진짜 다시 봤어요. 물론 인구는 100만이 안 돼요. 딱 우리나라 전라북도 전주 인구입니다. 100만이 아니고 65만이가 그래요. 굉장히 인구는 작은데 얼마나 자세하게 하냐면은 국민 총행복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너무 많아도 몸이 안 좋고 너무 적어도 당연히 몸이 안 좋죠. 그래서 너무 많이 자면 깨운답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이런 것까지 관리해요. 그러면서 만들어요. GNH라는.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은 그 도곳에 잠깐 나와 있더라고. 세이아라는 거, SEA. 이건 제가 직접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계정, 위성 계정을 집어넣어가지고 GDP를 변형시키는 거죠. 왜 그런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걸 90년대에 제가 유엔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세이아 계정을 만들어서 시범 사업을 한 나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95년도, 6년도, 7년도 한 3년 정도 이거를 당시에 국제연구원하고 같이 이제 해봤는데 정말 좀 제가 하여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왜 그러냐면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자원 고갈 비용과 환경 오염 비용이에요. 당연히 환경 오염 비용은 전형적인 비시장제니까 다 하나하나 추정을 해야 돼요. 추정하는 방법은 이제 경제학에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면 돼요. 근데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해봐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또 문제는 자원 고갈 비용은 넣을 수는 있고 비교적 시장 가치를 해서 희소성이 반영된 비용을 계산할 수는 있는데 이거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료가 너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자원 빈국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산자원 해봤더니 고등어가 꽁치가 딱 하나 있더라고. 스톡이 어느 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빵이에요, 빵. 그거 하나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해봤더니 95, 67, 3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존 GDP보다 2%에서 3% 정도 줄더랍니다. 당연히 줄기 다 비용만 들어가니까. 문제는 연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자료가 많이 모이잖아요. 더 많은 연구진이 여기 투입되잖아요. 그럼 GDP와의 격차가 커져요. 점점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그 당시에 했을 때 한 2%, 3%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걸 만약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 자료가 보충이 되가면 4%, 5%, 6%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뭘 시사하냐면은 기존 GDP의 최고 항상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세이아 같은 방식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열심히 연구하면 GDP가 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면 GDP가 떨어져요. 이 문제가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한국이 먼저 이걸 해가지고 제가 대만부터 발표하고 중국도 엄청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성별로 이걸 열심히 한 거예요. 성별로. 각 성이 경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우리 성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성이. 연구를 열심히 했더니 성과가 안 좋아. 결국 발표 안 하고 그냥 폐기됐습니다. 이런 상당히 곤혹스러운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걸 하려면 국가 간 비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환경 비용, 자원 고갈 비용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자료 구축 자체가 너무너무 국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하고 멕시코가 했었는데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당시에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나라니까 기존 자료 몇 가지만 가서 넣었는데도 제 기억이 맞다면 13% 정도 줄더라고요. 이런 걸 과연 멕시코 같은 나라가 자신 있게 발표를 하겠냐. 유엔에서 했으니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국가 내에서의 시계열로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국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해봤더니 환경 비용이 좀 줄어들다. 환경 비용이 지속 증가하다. 자원이 계속 고갈되더라. 아니면 스톡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자국 내에서의 시리얼 구조. 이거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 GDP가 갖고 있는 최고 강점이라는 게 그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비교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환경 비용이 반영된 세이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매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발생하고 연구자별로 어떤 연구 방법을 쓰느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쟁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 지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객관성이고 그래서 너무나 결정적인 하자가 있더라. 이제 3년 연구하고 저는 그냥 미시로 돌기로 했습니다. GDP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겠다. 그 당시에 이 시간에 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2분 남았네요. 네. 그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를 랩 2050에서 앞으로 하실 거냐. 저는 지표가 당연히 GDP가 지금 생각하시는 앞에서 한번 돌봄이라든지 이런 가상노동 이렇게 잡히지 않은 기존의 환경을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대상에 대한 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게끔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존 GDP는 좋은 지표가 아니죠. 아마 발표하시는 분은 나쁜 지표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쁜 지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문제는 근데 지표는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게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돌려보는 거죠. 우리끼리 정말 우리끼리 열심히 했네. 이거를 사용하고 확장성이 있고 지속 가능하려면 나쁜 지표, 좋은 지표 이전에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객관성, 정량성, 일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객관성, 정량성, 일관성. 그런 면에서 매크로한 대표 지표인 GDP를 대체할 정도의 아마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국제적으로 제일 그래도 매크로한 지표 정한을 해보려고 했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이아 같은 이런 환경 비용을 다 포함시키는 거였는데 결국 네덜란드는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화폐 가치화하는 거 포기하고 실제로 얼마나 환경 비용이 있는지 물량적인 것만 제대로 만들어내자라고 돌았어요. 네덜란드가 똘똘한 나라고 뭐 통계에 관한 뭐 둘째로 서러운 나라니까 그 위성 개념은 엄청납니다. 한국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세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화폐 가치는 안 했어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랩 2050에서 이거를 계속 하신다고 했을 때 GDP를 대체하는 어떤 매크로 지표를 고민하시는 건지 아니면 세이아는 사실은 대체 지표는 아니고 보완 지표거든요. 기존 GDP가 있는데 거기에 환경 위성 계정을 좀 포함시켜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자. 보완적으로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였고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완전히 뒤집어 엎는 대체 지표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이런 지표들로 고민하실 건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그것을 읽었어요. 오늘 뛰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안정주의라는 표현이 맞죠? 자유안정주의? 안정한가요? 안정성. 안정성, 네, 자유안정성. 그거 왜 얘기하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기본소득 얘기하시는 거, 그죠? 기본소득 얘기하고 자유안정화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런 목적이 뚜렷한 또 목적이 뚜렷한 것을 지지하기 위한 지표 이런 게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을지 기존의 그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나 뭐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는 다 이것들이 지향하는 바들이 다 있거든요. 다 지향하는 바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쓰이는 거거든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 쓰이는데 GDP처럼 시장 거래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만 더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거 이런 한계가 있지만 충분히 객관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어. 이런 파워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여서 저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미시경제할 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해본 겁니다. GDP에 좀 보완적인 거라고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성을 깨려고 막 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진 문제점을 충분히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책의 개별 정책에 복지 정책, 노동 정책,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에 반영이 되게끔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 이 기존의 GDP를 완전히 대체하는 걸 그냥 끝내주는 걸 한번 만들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죄송한 말씀을 내 2020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도 잘 안 되고 뭐 월드뱅크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좀 의미가 있고 생산적이고 뭐 하나라도 좀 바꿀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상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표정으로 날카로운 내용을 뼈를 쪼개는 코멘트를 저렇게 때로는 청승맞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어쨌든 홍종원 선생님의 평소에 발언 방식을 전혀 어기지 않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형식, 그러니까 다른 그 사회적인 가치보다 환경적인 가치는 훨씬 더 표준화가 잘 돼 있고 측정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한계 기반에서 여러 가지 교토라든지 파리라든지 해서 국가적인 간의 협약도 이루어지고 하는 토대가 된다. 목표량을 설정을 하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반대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나중에 그 두 분 발표자께서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굉장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환경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앞에서 발표해 주셨지만 겪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글로벌라이즈된 방식의 반대쪽으로 말하자면 과거 중상주의식의 그 단위 국가별 노력을 이렇게 회귀를 해버렸는데 문제의 원천은 사실은 글로벌한 생태적인 위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가 간 협력이라든지 객관화된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가능한 코스모폴리탄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필요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가지는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통의 플랜이 있는 문제를 개별 국가 수준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주저하게 된다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파국으로 가는 이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홍종원 선생님에 대한 질문처럼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주 이렇게 제기를 하셨으니까 답변도 나중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대답을 하는 거 아니면 나중에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 분 코멘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분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플로어에서 이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토론자들과 또 토론하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그 발표자보다는 토론자가 되고 싶은 날입니다. 네, 토론자로서는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오픈투비 오늘 발표자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 지금 저희 몇 개월 한 3, 4개월 정도 연구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문제제기 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표 검토팀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문제제기팀 GDP연구와 문제제기팀 이제 반절이고요. 나머지 네 분께서 지금 기존의 지표들을 도시, 국가, 대한 GDP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가능한 거의 전수조사를 지금 네 분이서 다 하고 계시고요. 그건 이번에 보고서에 이제 이거와 함께 다른 반절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다 선생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뭐 크게 반박하기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쉬울 것 같아서 뛰어들었냐라고 하면 당연히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들어온 것보다 만약에 GDP를 바꿔서 국제 비교하는 GDP가 다 바뀌어서 모든 나라가 이 GDP를 쓴다라는 거는 제 생각엔 기본소득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기본소득하고 연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오해는 조금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유안정성의 개념도 자유에 대한 개념도 기본소득 전부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연구를 해왔던 거라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오해만 조금 제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연구진 내에서도 이제 다른 지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표 연구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손종철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지표 나열 방식하고 종합지수화 방식 두 가지로 이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이아 이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세이아든 아니면 무급노동을 하는 그런 시도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좀 주목하는 거는 이제 Genuine Progress Indicator입니다. 그래서 Genuine Progress Indicator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방식이죠. 약 한 26개 분야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 범죄, 불평등 이런 것들 어떤 거는 더하고 어떤 거는 빼서 이걸 만들고 있고 제 생각에는 Genuine Progress Indicator가 가장 많이 대한 GDP로서 최근에 시도하고 있고 도시든 국가 단위든 해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것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몇 개 분야가 빠져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을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물론 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있지만 계속 이런 것들을 지금 발전시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는 그걸 다 뛰어넘어서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의 노력으로 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노력들을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도 연대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함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함께 좀 하고 싶고요.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윤자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가라는 이슈라든지 아웃풋과 성과를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그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도 하는 내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표 나열식 방식에 대해서 한계점을 저희들이 이제 지표를 검토하면서는 조금 본 바가 있어서 가능한 이제 사회지표 방식보다는 이런 종합 지수화 방식으로 가자는 쪽으로 최소한 지금 as of today로서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의견이 일단은 모아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웃풋하고 성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무급노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는 예를 들어서 돌봄을 공식 섹터에서 60을 하고 비공식에서 40을 한다. 그리고 어디에서는 비공식적으로 100을 한다. 그런데 일단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면 그러면 60을 40을 하든 100을 하든 그러면 가치로 한 사람은 다 똑같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윤정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돌봄의 사회화라든지 지난 몇십 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런 젠더 이퀄리티라든지 그런 관점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60이든 40이든 100이든 다 그냥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똑같다라고 해서 이걸 만약에 GDP로 만들면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지표를 한번 만들면 여기에는 아웃풋만 있고 아웃풋은 없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무급노동의 가치 거기까지는 가치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들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지표에서 그럼 반영하게 될 것인가? 물론 이런 얘기하는 게 약간은 수이사이드 미션 같은 자살.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는 수가 있고 그럼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 거야? 이제 이런 제가 이런 거 좀 말씀 안 드리고 싶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계속 그런 질문들이 저희 연구진 내부에서도 지금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윤자현 선생님도 모르게 내년에 저희 팀에서 이런 걸 같이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불길한 예감이 저는 잠깐 들긴 하는데요.
우리 손종철 선생님 말씀해주신 어떤 GDP 1, 2, 3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항해를 떠났는데 떠나자마자 바로 우리는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꿈은 큽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할 때도 그냥 이미 딱 중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일단 끝에서부터 출발해서 중간으로 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그 과정 중에서 이제 GDP 1, 2, 3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제뉴인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 같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가는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홍 선생님께서, 홍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말 엄밀하게 하려다 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불가능한 미션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쿠즈네츠의 그 첫 작품을 읽어봤어도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성을 인정받을 때 점점 몇십 년을 거치면서 발전하면서 갔던 것처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그렇게 완벽하게 가운데 과정만 다다다닥 맞추는 걸 만들 수 없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일단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은 제가 토론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앞에서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거기다 붙일 이야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마스크를 입었으니까 훨씬 더 편하긴 하네요. 앞에 마스크가 입에 붙어가지고 제가 발표를 할 때 되게 고통스러웠었는데요. 근데 지금 세훈의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토론 내용들이 저희가 이미 내부에서 많이 검토를 했던 내용들이고 저희가 고민을 했던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기존의 GDP를 조금 수정 보완해서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로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걸 지수화시켜가지고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각자의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하면은 오히려 기존 GDP를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에서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전체 저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회에서 생산하는 이런 가치들을 다 포함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아웃풋과 아웃컴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웃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수정 보완하는 이런 그런 상태로는 더 포괄적으로 지표를 만들 수 없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지수화를 시킨다고 하면 아까 윤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러면 아웃컴은 어떻게 계산할 건데? 라는 것이 저희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최윤정 교수님이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이제 다음 연도에 저희가 진짜 이 GDP 대안표를 만들게 되면 윤정 교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참여를 하셔서 계산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고민이 저희도 있고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최영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표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정말 시안에 있는 도시에 있는 지표들까지 다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 지표화를 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과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눈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는 시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가사노동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는 사회정책학자로서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조금 저하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GDP라는 것이 경제적 가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현 GDP가 경제적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묵은 노동, 가사 노동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것들을 물리적으로 나눠놨던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 고민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렇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들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표를 만들자라는 데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발전을 시키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어떤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발전된 모습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여기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대표님들께 많은 자문과 많은 조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수님들 오시고 또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대안 지표가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들으러 오셨고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도 지금 이제 그런 아까 최영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그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극복성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에 이걸 조금 더 궁금화시키고 선생님들의 관심을 조금 모아보자. 그래서 그럼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모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가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플로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 선생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저도 뭐 토론을 하면서 왔었는데 이제 여기 세 분 여기 임장 교수님이랑 홍영 교수님께서 아까 진짜 GDP 관련해서 그 보완할 수 있는 두 쪽의 전문가신 것 같아요. 하우스홀드 프로덕션이라든지 환경 세이야 저도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 직접 또 해보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이제 중간에서 눈치 보면서 GDP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GDP의 한계도 알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어떤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밸런싱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이크 주신 거는 이제 그 돌봄노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돌봄노동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됩니다. 잠깐 제가 돌봄노동 하러 잠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저한테 이거 주신 것 같은데 마무리 토론 잘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동호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실 텐데 그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표시를 해주시죠. 예, 마이크를 드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시고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 질문 플러스 의견. 네. 예, 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을 한가웅이고요. 저도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그 새로운 GDP를 만들려는 그 시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또 랩이 수 있을까 그 지적도 같이 동시에 동의를 합니다. 또 해야 되지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생각하고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경제학이나 사회과학들은 그 당시에 그 정상과학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었던 이상한 뭐 한계효용 체감이 물리학 비슷한 것들이 자꾸 수식이 들어가서 우리 어렵게 만들었던 그 태초가 이제 알프레드 마샬인데 경제학을 물리학과 접목을 시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정상과학이 물리학이었기 때문에 원시과학이었고 후진과학이었고 경제학의 흉내를 낸 거죠 사실은. 또 당시 합리성이라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많이 받아들인 거고. 근데 놀랍게도 알프레드 마샬이 그 정치경제 원리에서 뭐라고 쓰냐면 자기는 이제 물리학을 이용해서 이제 경제학을 기술하지만 언젠가는 생물학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그때 합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에 기반이 된 정상과학이나 그 마이크로 파운데이션들이 점점점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경제학도 바뀌어야 되고 그 경제학에 기반한
지수나 지표들도 언젠가는 또 그것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장 뒤따라가겠지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서론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최근에 정상과학들은 외과학, 생물학, 진화, 유전학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곳에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새로운 가정들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강력한 그 자연과학적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회적 선호, 소셜 프레퍼런스 같은 게 있어서 인코드 버전이 작동한다. 단순히 인간의 유틸리티 펑션은 재화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100배, 50, 50 똑같이 나눠 가질 때와 10, 90 불평등하게 나눠 가질 때 에그리게이트한 유틸리티 펑션 총량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불공정함을 싫어하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그런 거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또 지위제에 대한 논의들도 충분히 주류경제학 논의에서 상당히 있고요. 즉 외부성에 대한 고려들이 이제는 단순히 그냥 그 비표준적인 어떤 현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최소한 마이크로 미시경제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게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과 여과 노동의 그다음 관계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게 투자자 소비냐도 되게 애매해요. 사실 술 먹고 노는 게 소비인가 투자인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더 근본적으로는 여가라는 것도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노동을 준비하는 것이고 투자의 행위일 수 있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외곽 증거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죠. 특히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쉴 때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게 향후 생산성과 창의성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뇌가 작동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마이크로 파운데이션들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왔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까. 이제 좀 말씀하신 환경에 이런 이슈들이 이미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 국제 비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확한 엄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전히 멈춰있는 시계를 택할 거냐. 멈춰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을 맞잖아요. 딱 멈춰있으니까. 그렇지만 계속 따라가면서 한 번도 안 맞지만 계속 따라가는 그런 시계를 우리가 원할 거냐. 물론 이제 따라가는 시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웃나라, 이웃집 시계랑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비교가 이제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홍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간 비교보다는 시계열이 훨씬 더 그나마 그런 지수의 일관성 측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시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비교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CO2 같은 것들은 충분히 가격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 하나 정도만 넣어보고 GDP2, GDP3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비교해보고 또 문제 있으면 또 고쳐나가고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으로서 이 작업을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있으신가요? 혹시 요약하거나 반복하시는 않으십니까? 네. 보면서도 같이 토론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되게 쟁점 토론자 선생님들, 이재일 교수님도 그렇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GDP가 어쨌거나 이제 국가 권력이 뭔가를 동원해야 되는데 동원 가능성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저는 점점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그러니까 원래 푸즈네츠의 얘기 나오는 거죠. 푸즈네츠는 원래 후생을 측정하고 싶었는데 연구자로서는 근데 정부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연구과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전쟁 능력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후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산 능력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아까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아웃컴이 아니고 아웃풋을 측정해야 되고 이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측정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갔다는 걸로 이제 히스토리를 제가 조금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관점에서 한번 지금을 돌아보면요 국가가 국민들의 행복을 동원을 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인가 어느 시점에 그리고 아마 만약에 이제 정말 진정한 민주적인 권력이 등장한다면 그렇게 될 텐데 그런 완전히 순수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그거는 이제 가까운 시일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동원을 한다면 그 맥시멈은 뭘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컨대 뭐 기후위기 문제 같으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이제 전 세계 모든 하여튼 뭐 주요국의 국가 권력들이 생각해 볼 때 진짜 전국이 어렵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면 동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측정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파고든다거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건 후생이 아니라 아마 능력을 중심으로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이제 그런 제 진짜 질문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무급 노동, 돌봄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해져서 그걸 매전하는 게 지금 예를 들면 향후에 5년, 10년 놓고 볼 때 중요해질까? 뭐 사회적 신뢰 뭐 이런 거일까? 환경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의 내용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인데 저의 약간 관점이 있는 거예요. 국가 관련은 좀 그래도 이제 뭐 필요하게 돼요. 어떤 주제예요? 이게 제 첫 번째 이 생각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조금 연관이 있는데 홍종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연관이 있고요. 미래를 아까 최우준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미래는 어느 정도까지 여기 드는 것이 도움이 될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행복 지수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미래도 없잖아요. 그 현재의 미래 세대에 얼마나 행복해질지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일이 되고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주관적인 만족이 중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하고 미래의 가치를 측정한 기후위기라든지 뭐 미래 세대 생각하는 것 좀 상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두 번째 미래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 조금 테크니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아까 사실 윤재현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도 다니잖아요. 화폐도 다니지만 시간도 다니는데 이렇게 그럼 아예 좀 테크니컬하게는 생각을 좀 바꿔서 만약에 GDP2가 됐든 아니면 뭐 완전히 새로운 지표든 간에 다른 단위로 좀 생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단위들을 화폐와 화폐 아닌 것을 좀 제3의 어떤 방식으로 합쳐서 그 스코어링을 해본다거나 이런 방식은 좀 어떨지 이게 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분이 대답해 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지정 토론자 못지않아 아주 만만치 않은 코멘트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선은 토론자들 아까 이재열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저는 이 대목이 지금 GDP를 넘어서서 GDP라는 게 일국 차원에서 생성되고 또 추계하는 지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국 단위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저야 당연히 기후변화가 이제 필생 연도 주제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얘기가 다르고 근데 그것조차도 실제로 이 기후위기가 지금 이제 미래 얘기도 하셨지만 그 미래는 현재다라고 주장하는 이 일부의 경제학자들 이렇게 근데 이 경제학자가 과거에 정말 소수였는데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유일한 이유는 기후변화가 미래가 아니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기후변화가 현재는 지금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미래라고 생각하는 경제학들이 훨씬 많았는데 대가들 중에 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애초에 기후변화 경제학 안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안 하도 좋은 일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주류에서 금방 뜬 경제학자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재작년에 놀다우스 교수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쪽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 좀 실망스러운 선택이거든요. 놀다우스 교수는 그게 물론 이제 초창기에 주류 경제학자로서 이걸 태클을 건 건 사실이고 또 워낙에 스승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훨씬 더 사실 고민이 많은 학자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근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 GDP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GDP를 다 추계해서
기후변화가 이대로 가면 글로벌 GDP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관점에서 보지만 결국 그 GDP는 그 글로벌 GDP라는 것은 개별 국가에서 추계한 GDP 합산인 셈인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 사용되는 글로벌 GDP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국가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막 하지만 실제로 그 주는 수치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기후변화를 전혀 정책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갔을 때 2100년도에 뭐 거기까지 안 가고 2050년도에 2060년도에 세계 GDP가 얼마나 폭락할지 이런 연구 결과들은 있기 때문에 그게 주는 충격은 상당히 있어요. 실제로 그게 정치인들에게 충격이 있다고요. 무식한 정치인들에게 좀 충격이 꽤 있어서 최소한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한 이슈에 있어서 GDP, 기존의 GDP가 사용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왜냐하면 이제 그 수치들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훨씬 더 현재화돼 있고 현재화돼 있을수록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훨씬 현재 가치를 따졌을 때 크게 가치들이 부여되니까 그 얘기는 지금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쓴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후생의 증가라는 것을 훨씬 더 크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또 경제학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글로벌한 이 생태계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런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기존의 주류 경제학 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생태 경제학들은 이런 걸 지르더라고요. 생태 경제학자들이 이런 걸 질러요. 그래서 글로벌한 에코시스템이 갖는 화폐 가치. 이 사실을 계산을 하기가 이론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건데 그냥 이분들은 좀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다 틀리지만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정확하다는 해볼 만하지 않냐. 매우 부정확하죠. 그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에 실렸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따지면 완전 엉망이에요. 연구 결과는. 그런데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GDP보다 거의 2배였거든요. 이 전 세계 에코시스템이 생태계가 1년 동안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것이 글로벌 GDP의 2배다라는 연구가 딱 나오는 순간 그 논문의 인용이 지금까지 2만 번이 넘습니다. 경제학 논문 중에 2만 번 넘은 논문이 손에 꼽아요. 나온 지 25년 만에 지금 2만 번이 넘었어요. 이 논문. 그만큼 충격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은 뭐 글로벌한 차로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학자들이란 거는 또 엄밀성을 안 따지면 엄밀성이 숙명 아니에요, 숙명. 엄밀성 안 따지면 뭐 이거는 학자가 돼서 아니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조금만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의식 다 동의하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존중하는데 그것을 GDP의 대체 지표를 자꾸만 만드는 과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약한 고리를 그 위크 링크를 계속 찔러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의 모멘텀으로 각 분야에서 찾을 것이냐 그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90년대 그걸 해보고 나서 이거 이렇게 거실표가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혹시 간단하게라도 답변할 수 있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네. 아까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가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저도 이제 기후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계는 이것도 통계니까 통계 생산은 항상 국가가 관심 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게 구축되고 그게 뭐 이제 이렇게 GDP처럼 또 무시화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활시간 조사도 소비에트가 처음에 개발한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를 하려고 모든 국민이 가진 시간 자원을 통제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생산과 비생산력에 투입할 건가. 그렇게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뭐 현재 이제 국가가 관심 있는 거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추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가사 생산 위성 계정이 이미 생성이 됐으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핵심은 저도 CO2 쓰레기 문제 아닐까. 플라스틱 쓰레기라 생각되고 뭐 가상화 관련해서도 그래요. 사실 여성들이 기시장에서 시장으로 가면서
GDP가 올라갔지만 그 과정에서 생산하는 쓰레기가 플라스틱 쓰레기 사실 엄청나거든요. 이래요. 지금 뭐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시간 시장 노동에서의 그 장시간이 문제고 남성들이 가사노동 뭐 기술 수준이 뭐 낮건 아니면 의지가 없건 안 하니 가사분담 안 하니까 결국은 다 사 먹잖아요. 배달시키잖아요. 우리 같은 나라는 거기서 생산한 데는 결국은 그 쓰레기.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문제 그 성평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이제 생태적인 것도 고려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CO2나 뭐 쓰레기 같은 그런 이제 것을 적어도 포함한 어떤 GDP는 국가가 관심이 있어 할 만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뭐 플로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GDP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GDP를 대체할 만한 뭔가 파워풀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는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고 그냥 공통의 그 돈이라는 걸로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GDP를 통해서 그 측정하지 못하는 많은 가치로운 것을 도대체 뭘 가치롭다고 생각하고 다 넣고 빼고 할 건가도 규정하기가 사실 어려워서 중요한 건 랩에서 하시고 싶은 어떤 그러니까 지표의 방향이라고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유 안정성인 것 같아서 그게 자유 안정성이기 때문에 수많은 지표가 있지만 그 지표가 모든 측면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숫자로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랩에서 지향하는 사회의 진보라는 게 뭔지, 특히 자유 안정성이 여전히 약간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영향들을 담아낼 거냐, 어떤 아웃컴들을 이걸 해서 결국은 뭐 해가지고 하여튼 숫자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선정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북극성 그게 이제 자유 안정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좀 참작해서 랩만의 지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그나마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참 정확하게 쉽진 않아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쿠즈네츠의 논의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로스코가 60년대에 보면 경제 발전론 단계론을 한 얘기를 했고 케네디를 조언을 했는데 우리가 또 로스코를 모셔다가 또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입안하는데 많이 코멘트를 얻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만든 이렇게 단계론을 보면 이륙을 해가지고 이제 대량 소비사회로 가는 하늘을 이제 뜨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넛 경제학의 레이워스는 거기에 이제 책에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로스코 모델은 이륙을 해서 떠서 이제 나가는 걸로만 끝난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 곧 이륙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착륙도 해야 되는데 착륙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지금 지금까지 GDP 개념에 다 빠져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레이버스에 대한 정통 경제학자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더라고요. 뭐냐면 그 표현을 사회학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학자들한테 경제학자 같다 그러면 굉장히 인서팅하는 걸로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이버스의 그 donut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착륙을 대비한 미래 사회를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이고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닫혀있는 물리학 모델은 그 균형 개념에 잡히지 않고 정말 열려있는 생물학적인 균형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럼 거기서 필요로 되는 것은 결국은 환경으로 놓고 보면 그 환경에 대해서 지나치게 오버시팅을 해서 뭔가 이 미래 세대나 자원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거 이거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도넛의 가끔 들었고요. 도넛 안에서는 소펄들을 다 줄여서 그래서
심각하게 이 안정성이나 무슨 뭐 이런 데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되는 것들이 없도록 해서 꽉 채우는 거. 그래서 밖으로는 줄이고 안에서는 채우고 해서 보너스 영향이 완결되도록 해주는 이게 이제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GDP 개념에는 만들어진 과정, 그 다음에 진보하는 과정에서 다 빠져 있는 가치들이지 않습니까? 그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그러면 프로핏 혹은 효율성도 얘기해야 되고, 피플 혹은 뭐 통합 얘기해야 되고, 플래닛 그런 문제, 한국에 대한 책임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세 가지의 가치가 같이 가면 좋은데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환경하고 충돌하고 서해하고 충돌하고 통합을 강조하면 성장이 안 되고 또 환경도 문제가 되고 환경을 얘기를 하면 그 나머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종의 딜레마나 트릴레마라고 하는 그 가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식조사를 해보면 한국인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물질주의적이고 성장 제한적이다. 그러면 부탄 얘기를 하시고 시간까지 관련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것을 국민들이 선호하니까 정책의 소비자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쪽에 너무 거리가 있게 가게 되면 이 자체가 또 다른 문제의 원천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트린 역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보면 성장만으로 안 된다.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 그 다음에 남유럽 국가들이 심각한데 바꿔 얘기를 하면 GDP로 이렇게 행복도를 설명을 할 때 경제 GDP 성적보다 훨씬 행복한 나라들이 있고요. GDP는 높은데 행복감은 이 일기선에서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들이다. 그러면 성장을 많이 해도 국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국가가 이 코를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신 말씀들이 그런 여러 차원들의 이슈를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하시면 연구가 다 끝나면 하시겠지만 지금은 연구를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소회나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네. 예, 아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잘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2년짜리 중에서 지금 첫 몇 개월을 이제 보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랩이라는 게 저희 랩 2050은 굉장히 네트워크 조직이고요. 유기적인 조직이라서 누구나 다 랩 2050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랩 2050이 아닐 수도 있는 조직입니다. 제가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 제가 이 연구팀에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랩 2050의 장점이고요. 제일 좋은 멤버들로 꾸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홍 교수님도 윤 교수님도 그렇고요. 송 교수님도 사실 한국은행에서 GDP를 다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겸손하게 말씀을 많이 안 하셨지만 누구보다 GDP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바라기는 교수님들께서 좀 계속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인사이드를 좀 많이 좀 주셔서 좋은 취지로 순수한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들 저희가 더 귀를 열고 많이 듣고 더 배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대표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드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 연구팀하고 꼭 공유를 해서 어떻게든 이번 보고서가 아니라면 이제 내년에 반드시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오늘 세미나 수고하셨습니다.